첫 번째 수능 국어 혹은 내신 국어도 포함되어 각 영역의 기본기를 익히기 위한 클리닉 5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화법, 두 번째 시간은 작문, 세 번째는 문법 해야 되는데 문법은 우리가 정규 시간에서 자세히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세 번째 현대시, 네 번째 현대소설, 이렇게 해서 기본기는 갖췄는데 이제 고전으로 가볼 거예요. 고전 시가도 기본적으로 서정 장르인 시가이기 때문에 현대시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렇게 읽으면 돼. 그리고 우리가 문항을 분석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다만 고전 시가는 일종의 문학에서 우리나라에서 문학사라고 할 수 있어. 시가사.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많은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간간히 문학작품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작품만 해석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고 한 걸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어. 그래서 사실 고전 시가에 대한 깊은 공부는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학년 맞추고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신 때도 만나기 때문에 고전 시가의 전체 흐름을 좀 알고 있다면 앞으로 하는 공부들이 좀 더 내실 있게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인문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가 있는데 한 장 넘겨보면 차례가 있나요? 차례를 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고전 시간은 뭘 묻고 주로, 또 지문은 어떻게 읽는 것이며, 그걸 읽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 현대시에서 배웠던 서정 장르의 기본 개념 외에 고전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 그리고 전체 고전 시가의 흐름, 이렇게 오늘 해보도록 할 텐데, 전체적으로 어떤 장르가 있는지만 좀 보고 가보죠. 고대가요라는 게 있어. 고대가요라는 것은 일정한 장르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시가에 어떤 장르가 형성되어 있던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알 수 없지만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고대가요라는 이름은 고대라는 시기에 불려졌던 노래, 이렇게 알면 되죠. 시기적으로 보자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까지 해당되는 건데, 이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 근데 신라에 불려졌던 장르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향가야. 신라 때 불려지는 노래는 향가이기 때문에 향가는 이따가 다시 다루기로 하겠고, 향가를 제외한 삼국시대 때 고대가요 때 불려진 향가가 통일신라 때까지 이어지는 거거든. 그걸 제외한 나머지 4작품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구지가는 가락국의 노래이고,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의 노래이고, 황조가는 고구려의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중에서 정읍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작품들은 한역되어서 전해. 한자로. 그러니까 가사가 아니라 그런 얘기였다는 걸 한자로 번역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사는 알 수 없지만 정읍사는 한글이 정한데,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까지, 통일신라 때까지 불려진 향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향가라는 노래는 삼국유사에 지금까지 총 25수가 전해졌는데 그 중에 삼국유사와 삼대목이라는 불교 참불가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 작품이 되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어에서 알아들을 작품은 요 5가지 정도. 고대가요는 이 4편밖에 없어. 그 다음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고려시대에는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해. 신기한 건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국 혹은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지만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고려야, 코리아. 그래서 고려의 노래, 코리아의 노래, K-팝이라는 뜻이지. 사실 고려가요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불려진 노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작품은 요 6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 정석가, 청산별곡, 정과정.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 말에 14세기에 시조라는 게 시작되거든. 그래서 시조, 고려 말의 시조, 그리고 조선 초기의 시조, 그리고 시조는 주제별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늙음에 대한 한탄, 사랑 노래, 그리고 유교적 가치에 해당하는 효와 우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예찬, 이런 시조들을 공부하고 넘겨보고, 16세기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에 사회가 변동하면서 시조가 길어지게 돼.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연시조를 공부하는데, 연시조 중에서 대표적인 연시조라고 할 수 있는 도산시비곡, 견회요, 오우가, 만흥, 매화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17, 18세기가 되면 서민층이 이 시조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서민들은 어떤 형식에 맞춰서 부른다기보다는 자기 흥에 맞게 좀 변형되어서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시조가 길어지면서 사설시조라는 장르가 생겨나게 돼. 그래서 사설시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시조가 길어지면서 산문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수능에서는 가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사들을 깊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넘겨서 이 고전시가 지문이 출제될 때 어떤 문제들을 묻는가. 첫 번째, 지문 전체에 대한 감상. 근데 그럴 때 답지 선제 유형을 보면 시적 표현, 화자의 정서나 태도, 장르상의 특징, 작품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대시와 비교해보면 이 시적 표현이나 화자의 정서 태도는 똑같잖아. 그치? 보고 있니? 지금 4쪽인데. 아, 그래요? 그럼 요거 생략하고 제가 뺐나 보네요. 자, 그럼 기본 개념은 있니? 그 다음 중에?
자, 이거 없어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봐봐. 앞에 화면을 보면 지문 전체에 대한 감상을 묻는데 선지 유형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시적 표현, 그지 표현들, 그리고 화자의 정서, 그리고 근데 이 시적 표현이나 화자의 정서는 현대시나 문제 똑같아. 선지 묻는 게. 근데 고전 시가가 다른 건 장르상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작품에 나오면 이게 어느 시대의 어느 장르이고 그 장르의 특징이 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 그 작품의 특징이 뭐냐. 요 3, 4번이 고전 시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의 유형은 달라지더라도 전체를 묻는가? 지문 전체에 대해서 묻는가? 아니면 두 지문을 비교하는가? 아니면 밑줄 치는 일부분을 묻는가? 아니면 보기 적용하는가? 유형은 다 다르지만 선지는 다 똑같아. 이거 보는 것처럼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묻는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문 읽기 전략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문 읽기 전략을 보자면 지문 읽을 때 뭘 찾아야 돼? 시적 표현, 그리고 화자의 현실 정서 태도. 이거 뭐라 그랬지? 우리가 의미관계라 그랬었지? 그리고 장르상의 특징, 작품의 특징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 개념들을 보자. 자, 고전 시가 지문은 지금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해석부터가. 그런데 이 고전 시가가 전해질 때 옛날에는 옛날 말 아까 본 것처럼 고대가요나 향가는 얼마나 전해지지 않잖아. 왜냐하면 우리의 소리를 적을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고전 시가는 15세기에 적혀진 것들이 전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15세기의 한글 표기는 소리를 적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어 적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의 고전 시가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 표기되어 있어. 표시해 볼까요? 이어 적기 표기가 되어 있어. 그래서 글자의 형태에 이끌리지 말고 소리로 읽으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낯설수록 자꾸 형태에 주목하게 되는데 소리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라도 읽자는 말이야. 그래서 봐봐. 고전 시가의 어떤 단어에 이 높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형태만 보면 높이가 되게 낯설잖아. 근데 읽으면 뭐야? 높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높이라는 형태로부터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낯설수록 자꾸 형태에 주목하게 되는데 소리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라도 읽자는 말이야. 그래서 봐봐. 고전 시가의 어떤 단어에 이 높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낯선 글자와 단어를 보면 지시적인 의미에 주목하기 쉽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그게. 그러나 지시적인 의미에 주목하지 말고, 표시해보세요 같이. 지시적 의미에 주목하지 말고 문맥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문맥적으로 의미를 파악한다는 건 뭐냐? 시어의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보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연시적인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볼까? 강우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금리너의 안주로다. 그랬잖아. 이런 거 볼 때 강우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그지? 15세기 16세기 표기이긴 해도 지금으로 보자면 얼마나 됐나? 한참 지났죠. 그렇게 언어가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 보면 탕료 개변에 금리너의 안주로다. 지금 한자 표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게 탕료 개변이 뭔지 금리너가 뭔지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런데 이게 강우한정이니까 탕료 개변에 금리라는 게 뭐겠어? 그 고급진 장소에서 먹는 화려한 음식은 아닐 거 아니야. 문맥적으로 이게 자연에서 즐기는 소박한 음식인가 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 부분 별표 쳐보세요. 문제에서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공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보자.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고전 시가 작품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관심 뭐냐면 얘가 어떤 장르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어느 시대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는 그 장르의 특징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제가 여기 직접 자료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건 이런 장르구나, 그리고 그 장르의 특징이 무엇인구나 알아야 되는 거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작품에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럼 고려가요라는 거죠. 생각이 안 나면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근데 고려가요는 건 알았는데 고려가요의 특징이 뭐지? 생각이 안 나. 그럼 또 공부해야 돼. 알겠죠?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고려가요의 특징은 이런 거다라는 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오늘 그런 기본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쓰지 않는 낯선 문자들이 등장해. 어디 하고 있는지 알겠어? 자, 이 중에서 요 세모 모양이 있잖아요. 얘가 반치음. 치음이라는 거는 이빨 소리, 이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근데 반치음이란 얘기야.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반치음을 되살리자라는 사람도 많아. 이게 즈 발음이거든. 그래서 시옷으로 변하거나 소멸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대개 나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다. 아니면 초성이 나오면 이렇게 없어지는 걸로 하면. 알겠죠? 그래서 지, 가살, 그럼 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순경음 비읍. 이게 어려워 보여도 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얘는 부바른 발음이에요. 부바라는 발음. 이건 소멸되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비읍이 써볼까요?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었다가 오나 우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자, 볼까? 덥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덥다의 연결음이 어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덥어인데 발음되면 연음되어서 아니죠? 더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발음이 더버 이게 귀찮으니까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어 이렇게 순경으로 되었다가 이게 음성이니까 같은 음성인 우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우로 변하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요게 오니까 이렇게 변해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추론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아레아 모음 중에 등장하는데 이 아레아라는 모음은 아 발음이에요. 보통 뭐 오나 우 발음 중간 발음인데 대부분 아 발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초성에 이렇게 2개의 자음이나 심지어 3개의 자음이 막 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어두자음군이라 그래. 이름은 뭐 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건 맨 뒤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라는 표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요거 읽어보면 어떻게 돼? 때. 이거는 세.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됐네. 여기 고쳐보세요, 여러분. 밀렸네. 이거는 요 발음이 아니라 요겁니다. 비읍시옷디귿. 전부 다 맨 뒤에 것을 된소리로 읽으라는 표기입니다. 그 다음 사이시옷이 이렇게 현재 안 하는 것 중간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 지금은 연꽃 이런 식으로 종성에 뭔가가 있으면 사이시옷을 안 쓰잖아. 근데 옛날에는 철저하게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썼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까지 썼었어. 이런. 근데 어색하니까 이걸 중간으로 뺐다가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 거다라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필수적인 개념들을 좀 살펴볼게요. 원래 이 고전시가 강의가 기본만 쭉 해도 하더라도 보통은 한 3시간은 해야 되는 강의거든. 오늘 압축적으로 할 테지만 1시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고전시간을 해볼 텐데, 자, 요 2개를 묶여볼까요?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묶어보세요.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자,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예요. 토템에다가 사상이나 주의, 생각을 나타내는 이즘이 붙은 거야. 그러면 토템이라는 건 뭐냐?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정령이라고 번역해요. 정령이라는 것은 사물 속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설명만 하면 돼요. 사물 속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죠. 토템. 자, 이게 일종의 종교인데 적었니? 부지런히 따라와야 돼. 선생님이 지금은 듣고 있다가 필게 이럴 때 아니면 따라서 쭉 적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자, 봅시다. 토템이라는 정령이라는 건 이런 건데 이게 지금에 생각하는 종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 옛날의 종교는 일종의 세계관이에요. 인간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지식은 많이 없는 거지. 인과관계를 설명할 만한. 다시 말하면 번개가 내리쳤는데 이쪽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어. 이 현상을 설명할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노에서 창을 던졌더니 나무의 실이 같이 화가 나서 불을 피워.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안에 다 정령이 존재해야 하는 거지. 그죠? 능동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게 토테미즘이에요. 그에 비해서 샤머니즘은 사실 인간의 세계관이 토테미즘에서 샤머니즘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샤먼이라는 단어에 아까 마찬가지로 주의, 사상, 생각하는 이즘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럼 샤먼은 무슨 뜻인가? 샤먼은 여러 가지로 뜻을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이 샤먼은 하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야. 우리가 하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들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하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맺어주는 존재를 샤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무당, 같이 비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다 샤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샤먼을 믿는 신앙을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해. 근데 왜 토테미즘에서 샤머니즘으로 오는 게 발전이냐? 자, 샤먼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하늘이 있다는 얘기지.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개개의 현상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정신으로 일관성 있게 세계를 해석하려는 일종의 경향인 거예요. 그래서 토테미즘에서 샤머니즘으로 오는 것은 일종의 발전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주술적이라는 말과 제의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 2개 사이에는 이렇게 라디컬,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단어예요. 주술적이라는 얘기는 환상적이다, 마술적이다 이런 얘기죠. 언어를 통해서 실제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아시오, 루모스 이런 것들이 다 주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제의라는 말은 일정의 세레모니, 어떤 의식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을 제의적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 민요적이다라는 말은 현대시에서도 했었는데 무조건 여기 중요해요. 민요적 이퀄 선지의 민요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삼음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음률에서 했었죠. 삼음보는 다시 음수율로 보자면 3, 3이조와 7호조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향토적이다, 토속적이다 이렇게 선지에 나오면 우리는 지문에서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사투리가 있거나 향토적인 소재가 있거나. 될까요? 자, 이해 안 되면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고전 시가에서 등장하는 주된 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의, 충절개 이런 유교적 가치. 유교적 가치라고 써볼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많은 작품들이 특히 시조나 가사는 조선시대 때 쓰여진 장르이다 보니까 유교국가로서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충의와 절개를 주로 노래한 건 15세기의 시조와 가사에서 많이 드러난다. 여기에서 충의와 절개에 상징하는 소재로서 사군자가 많이 등장하게 돼요. 사군자라고 하면 군자라는 건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목표야. 군자를 나타내는 네 가지 소재인데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소재에 대응하는 4대 성어도 이렇게 있어요. 알아야 돼요. 아치고절, 국화는 오상고절, 대나무는 세한고절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사군자 외에 소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소나무는 절개와 더하기, 고고함, 홀로서도 고고함,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군지정,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특히 유배문학에서 많이 등장해요. 아까 보았던 15세기 시조 가사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수는 없지만 익숙해지기 위해서 보자면 관동멸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얘네들이 대표적인 연군지정이에요. 그 외에 정과정가, 왕방인의 시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 맥수지탄이라는 말. 맥수지탄에서 이 맥이라는 단어는 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연을 의미해요. 이 숫자는 근심 혹은 쓸쓸함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쓸쓸함에 더 가깝죠. 탄이라는 것은 탄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리로 대표되는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탄식, 쓸쓸함을 말해. 이건 뭐냐면 고려말 시조에서 많이 등장해요. 고려의 멸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인생무상을 느끼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자연은 그대로인데, 자, 여기 써볼까요? 자연은 그대로인데 왕조는 몰락한. 그래서 인간사가 참 더덥구나. 자, 여기 예를 들어볼까요? 텅 빈 성 위엔 조각달 떠있고 라고 볼 때 우리는 텅 빈 성이 변해버린 왕조, 몰락하는 현실이고 조각달은 변함없는 자연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요게 대립되는 이미지입니다. 좀 늦는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시작하자마자 온 거야, 거의. 우리 나름 기다렸어, 둘이. 자, 그 다음 애민사상. 애민사상은 뭐야? 이게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건 백성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살아라는 대목인데, 이 음해라는 게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어려운데 그늘진 언덕이에요. 그늘진 벼랑이라고 보겠다. 절벽에 이온이라는 게 시든 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늘진 언덕에 시들어가는 이 풀, 얘가 백성, 도탄에 빠진 백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안타까워하니까 애민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외우기보다 흐름을 알면 돼요. 그 다음 탈로라는, 우리 애민을 받고 탈로라는 건 늙음에 대한 한탄이에요. 우리가 수능이나 내신을해서 알아야 되는 탈로는 우탁이라는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은 늘 늙음을 탄식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주요 소재를, 자, 여기 써볼까? 주요 소재 문제는 문제 나올 때 윗그램이 두친 기역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하는지 알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단 여성 화자를 드러내주는 여성 화자의 힘을 나타내는 소재들. 길싸움이라는 것은 배짜기를 말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하던 거죠, 길쌈은. 사창이라는 것은 요 사자가 알아두세요. 비단이라는 뜻이야. 비단으로 바른 창이니까 여성의 창일 가능성이 높겠죠? 옥창은 옥으로 만든 창이라는데, 옥창. 이것도 여성의 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규방이라는 게 이 규자가 여자란 뜻이에요, 여성. 여성의 방. 그 다음 연지부는, 볼에 찍는 화장이죠. 이런 것들이 여성 화자를 나타내는 소재다. 그 다음 새 시리즈입니다. 새 시리즈. 꾀꼬리는 얘가 철새예요. 봄에 오는 거지. 그래서 이 꾀꼬리는 주로 표시해볼까? 이렇게 역삼각형 대립물로 많이 등장해요. 봄이 되어서 아무래도 이미 없는 시간은 겨울, 추운 겨울로 많이 느껴지고 상징될 테니까 겨울이 지나서 꾀꼬리는 돌아왔는데 아니 님은 왜 안 오지? 이런 대립물입니다. 그 다음은 소쩍새는 이별의 정화를 나타내는 소재예요. 이 소쩍새가 귀축도라고도 하고 접동새라고도 하는데 얘가 약간 부엉이과인데 작아. 그리고 가슴에 하얀 털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 털이 이렇게 나 있어. 얘를 요즘은 뭐라고도 하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가시나무에 이렇게 다가가다가 찔려서 멍이 든 것처럼. 그리고 우는 소리가 약간 여자의 한 맺힌 울음소리 들으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쩍새를 부력이라고도 해서 얘가 울 때 따라가면 영혼 죽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 다음 기러기도 기력이라고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얘도 등가물.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많이 등장하죠.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갈매기도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물화일체. 우리 배 타고 나다 보면 막 배에 갈매기 막 따라와가지고 갈매기의 두식이 새우깡이란 말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내가 자연과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느꼈겠죠. 그 다음 꽃 시리즈. 자, 꽃에서 진달래는 한을 상징해. 북한의 깃발 인공기라고 하잖아. 거기에 보면 빨간 바탕이 있잖아. 그게 진달래 레드, 이렇게 혁명, 피, 한 이런 걸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 다음에 살구꽃은, 살구나무는 산에 피어 있다기보다는 보통 집 마당에 피어 나무가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분자, 아까 봤던 매난국죽은 절개를 상징하고요. 소나무 또 나왔죠. 소나무는 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절개 더하기 고고함이다. 그리고 복숭아꽃은 도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종교가 있나? 기독교의 경전을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잖아. 도교의 경전은 황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황정경에 그려져 있는 이상세계, 기독교에서는 천국, 해분이라고 하는데 도교에서는 거기를 무릉이라고 해. 근데 무릉의 특징이 뭐냐면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어. 그래서 거기를 무릉도원이라 그래. 그래서 복숭아꽃은 도교, 풍류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여기는 별표. 중요해요. 구름. 구름은 태양의 임금을 상징하잖아. 그지? 근데 태양을 가리니까 간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애물로 많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떠다니니까 유랑의 이미지, 혹은 금방 사라지니까 인생무상. 이 번호를 아예 매겨볼까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A와 B를 비교하는 문제로도 많이 등장해요. 구름구름 안에 두 그룹의 의미가 다른 거지. 자, 그 다음 달 얘기를 해볼까요? 달은 사실 불교적인 상징인데 이런 거 보죠.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지? 석가모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인도의 왕자였잖아. 인도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면 좀 이상하지만 이 불교는 인도에서 이렇게 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인도가 어느 쪽에 있어? 서쪽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불교에서의 이상세계는 서방 정토라고 해. 너희도 혹시 그 서유기, 손오공 얘기 이런 거 들어봤니? 거기 보면 삼장법사가 원숭이랑 돼지랑 저팔계 사원이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서방정토 여기로 가고 있는 거야. 불법을 깨치기 위해서. 그래서 서쪽은 깨달음의 세계의 서방정토를 나타내고 이 불교에서는 동쪽이 오히려 속세를 의미하거든. 그런데 이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단 말이야. 달이. 그래서 달은 불교에서 써볼까요? 참고로 메신저예요. 메신저. 사신. 어두운 밤에도 세상의 소식을 속속들을 다 보고 그 얘기를 부처님께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육 같은 거 볼 때 어머니들이 막 그 뒷뜰에다가 정화수 맑은 물 떠놓고 달님한테 소원을 비는데 가만히 보면 천지신만 소원을 보는데 보면 그 물 속에 달이 떠 있는 거야. 목 아프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맑은 물에 달님을 모셔놓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부처님께 전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달은 알아두세요. 기원과 소원을 비는 광명의 의미다. 그 다음 어부도 매우 중요해요. 어부가 나오면 언제나 강호한정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 농경사회였는데 그 당시 이 농부들이나 늘 글만 있는 양반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피곤하니? 이 관점에서 보자면 어부 같은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무슨 힘들게 농사를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서 고기를 꺼내잖아, 바다에서. 그지? 근데 막상 해보면 만만치 않을 테지만, 그래서 어부는 강호 한정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작품들이 강호 한정이다. 최고다니? 강호 한정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정서가 안빈낙도, 안분지족, 요유자적, 무라일체, 풍류를 읽어내는 거야. 이 5가지 매우 중요해요. 작품 내에는 강호 한정 이런 게 드러나 있지 않아. 강호 한정은 언제나 이 5가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안빈낙도를 살폈는데 안빈낙도에 중요한 건 이 빈이라는 글자야. 가난할 빈자야. 자, 안빈낙도라는 것은 가난하지만 그 도를 즐긴다. 괜찮아 이런 얘기야. 다른 말로 빈이무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혹은 안빈일념, 안빈낙도의 일념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안분지족은 분자가 중요한 건데 분수에 만족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가난해야 안빈낙도 하지만 사실 가난하지 않아도 안분지족 할 수는 있어. 현재에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유유자적이라는 얘기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막 애쓰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맞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무라일체에서 이 물은 써볼까요? 자연이란 뜻이에요. 자연.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말해요. 풍류는 술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사상적인 배경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예요. 작품 속에 입신양명, 충, 효 이런 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유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윤회, 인생무상, 업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불교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신선이나 용, 선녀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불교의 경전인 황정교에 나오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교적이다. 그 다음 무당 이런 게 등장하면 민간신앙이구나. 그 다음 이 중에선 얘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근데 운명론조세계관은 작품 안에 팔자, 운명, 이 운과 명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 다음 운세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운명론적 세계관이구나.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세계관이구나. 자, 이 중에서 팔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팔자라는 말은 8글자라는 뜻으로 참고로 알아두세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런 걸 사주라고 해. 4가지 기둥. 하나, 둘, 셋, 넷, 4가지 기둥. 근데 이 4가지 기둥이 뭘로 표현됐어? 육식갑자목, 경신년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다 2글자씩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임진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8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결정주는 이게 주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게. 그래서 이게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자, 그 다음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래서 고전 시가를 공부하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모모곰이라는 단어가 나와. 모모곰이라는 단어는 지금 좀 이렇게 바뀌었어. 머리 좀 비춰주세요. 그럼 머리 좀 비춰주세요. 이런 얘기지. 강세보조사라 그래. 강조의 의미가 있어. 그 다음 니다, 녀다는 다니다, 지내다 이런 뜻이야. 지금도 쓰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지, 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무슨다라는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한 단어예요. 머릿속으로는 되뇌고 기억해보자고요. 무슨다라는 단어는 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삼경은 깊은 밤이라는 뜻인데 이거 참 재밌어. 이게 하루가 24시인 건 우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세상 운행 원리잖아, 그지? 그래서 동양 서양 모두 하루가 24시라고 알아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니? 오전과 오후 AM, PM 나눠서 12개로 쪼갰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2개씩, 동양에서는 2개씩 12개로 쪼갠 거야,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가 12시라면 11시부터 1시를 자축, 임묘, 진사음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독특하게 해가 진 시간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를 따로 불렀어요, 이 시간을. 그래서 해 지는 시간을 보통 참고로 알아두세요. 7시인데 2시간씩 했잖아. 그래서 7시부터 9시를 1경, 1경, 2경, 3경, 11시부터 1시를 3경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한밤중이란 뜻이야. 길게 얘기했지만 문학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야. 3경 그러면 한밤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날이라는 나오면 냇물, 여해다, 지금은 이걸 여의다라는 말로 바뀐 건데 지금은 여의다 그러면 뭐야? 누군가가 죽은 걸 여의다라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별한 걸 전부 다 여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뭐다히라는 것은 뭐뭐 향한, 뭐뭐 향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양류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 조금만 둘 다 눈이 캥하네. 집중해봐. 양자도 버드나무라는 뜻이고 류자도 버드나무라는 뜻이야. 그래서 버드나무, 녹류, 녹양 그러면 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끔은 써볼까요? 여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름. 자,
자, 그 다음 해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지금도 어디 가면 해움 뭐 이런 학원들도 있고 그래. 해다 그러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적은덧 그러면 갑자기 어느새. 슬카장도 많이 나온다. 실컷.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해 봅시다. 가시, 계집, 겨집 그러면 아내란 뜻이야. 욕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내 그러면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소 그러면 연못이라는 뜻이고 항이라는 게 기랑자인데 봐봐. 여러분 배가 바다를 이렇게 떠다니다가 육지에 이제 닿으려고 그래. 육지에. 그러면 어느 쪽에 배가 오겠어요? 길이 시작되는 곳에 배를 대겠지? 그치?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길의 입구라 그래서 항구라고 하는 거야. 항구의 항자가 길이라는 뜻이야. 길의 입구. 알아두세요.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가담항설 붙자. 길에 떠다니는 이야기, 길에 떠다니는 하나의 설 이야기 이런 뜻이야. 누항은 누추한 거리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15세기에는 하다 그러면 크다 많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지금 하는 두는 이렇게 아래 하자를 썼어요. 하다. 그 다음 15세기에는 좋다라고 그러면 깨끗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말하는 좋다는 뜻으로는 단어는 좋다를 썼어요. 그러니까 봐봐. 물 외에 좋은 것이 어부생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야? 자연 속세 밖에 있어서 깨끗한 것이 어부의 생이 아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헷갈리는 거 많지? 힘들구나.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여름 하면 이거 열매란 뜻이야. 왜 이렇게 됐냐면 봐봐. 뭔가가 열다 이렇게 돼 있겠지. 여기에 명사형 음이 붙은 거야. 그래서 열음 됐다가 이게 연음 되면서 여름 이렇게 되는 거야. 열매, 프루트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여름, 썸머는 15세기에 뭐라고 했냐? 여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음 법칙이 되면서 여름 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혀다라는 단어는 혀다라는 말로 바뀌었어. 이게 바로 어떻게 바뀌냐면 혀다라는 단어가 혀다가 이렇게 격해지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혀다, 쌍히읗. 그리고 이게 더 강해져서 켜다.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어떤 할머니들은 불 좀 켜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 별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15세기에는 이렇게 히읗을 달고 다니는 단어들이 있었어. 이게 별 그러면 벼랑 절벽 이런 뜻이에요. 자, 5분만. 그 다음 앞에 그러면 앞에란 뜻이고 하마 그러면 참아 이런 뜻입니다. 그치? 아까 말한 것처럼 듯 하면 무슨이란 뜻이고 말다 그러면 재단하다는 뜻이야. 칼로 재단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나난 이런 게 나오면 여운구예요. 뜻이 없어. 이렇게. 그 다음 몰 그러면 모래라는 뜻이고요. 헌사하다도 정말 많이 나와요. 화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써봐.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골이라는 단어가 얼굴로 바뀐 거거든. 근데 어원적으로 얼이 뭐니? 얼이 소울이잖아. 그지? 그래서 골은 뼈잖아. 그지? 이거 골은 뼈.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는 뼈.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얼굴이 모습이란 뜻이었어. 얼굴이 아니라 얼굴. 그게 얼굴이란 말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 15세기에 인간이라고 나오면 인간은 원래 인생세간의 준말이야. 속세란 뜻이에요. 인간. 알겠죠?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 다음 배야는 가로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야. 가로치고 벽계 그러면 여기 또 써보세요. 요 벽자가 한자어인데 블루라는 뜻이에요. 얘가. 개는 시냇물이란 뜻이야. 그래서 푸른 시냇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삼기다 이건 생기다. 중요해요. 이 단어도. 만들다 이런 뜻이고 사설은 말, 사연 이런 뜻이고 어집어 그런 아라는 감탄사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쭉 읽어보고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꼭 기억해보세요.